겉보기엔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무엇이 고민일까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론 쉬는 것도 투자 전략입니다. 퇴직까지 약 3년 남았습니다. 다행히 아파트 대출은 없고 금융자산은 약 5억 원입니다. 겉보기엔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무엇이 고민일까요? 바로 투자와 인출, 세금 및 건보료입니다. 동료 따라 산 게 시작이었습니다. 직장에 2차 전지 얘기가 한창 돌던 때였습니다. 동료들이 산다고 하니까 별다른 공부 없이 같이 따라서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계속 오르니까 그냥 들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도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죠. 어느 동료는 같이 몰려있고 어느 동료는 이미 탈출했더군요. 요즘은 S&P 500이니 나스닥이니 하는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이미 물려있는 상태다 보니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대출 없이 5억, 나쁘지 않은 그림인데 현재 금융자산은 퇴직연금 DC형의 약 3억 원. 근데 이 안에 반도체 ETF가 담겨 있고 지금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보험에 약 5천만 원입니다. 2014년쯤 은행에서 권유받아 월 34만 원씩 넣기 시작한 상품으로 벌써 10년 넘게 유지 중입니다. 연말정산 때 도움된다고 하여 가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ISA도 있습니다. 약 8천만 원인데 여기에는 그 2차 전지가 담겨 있고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IRP는 없습니다. 현금은 약 1억 원이 있고요. ISA 계좌부터 보겠습니다. 2차 전지로 시작한 이 계좌, 지금 2차 전지 비중만 따로 보면 20% 정도 손실 구간입니다. 다행히 계좌 전체로는 5% 손실입니다. 그동안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나면 그걸 팔아서 정리했지만 정작 손실난 2차 전지는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이익 난 건 팔고 손실 난 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 흔하게 나오는 패턴이죠. 퇴직연금 DC도 비슷한 결의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DB형이었는데 작년 말부터 회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가 계속 나오고 퇴직연금으로도 반도체에 투자할 수 있다더라 하는 얘기를 듣고는 스스로 DB에서 DC로 전환한 뒤 반도체 ETF를 매수하였습니다. 지금 이 반도체 ETF만 보면 30% 손실 구간입니다. 다만 DC 전체 자산 중 일부만 여기에 넣었기 때문에 계좌 전체로는 7% 정도 손실입니다. ISA, DC 모두 특정 테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도 계속 신경 쓰이는 상태라 마음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10년 넘게 방치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은행의 권유로 시작한 상품인데 10년 넘게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만 해왔습니다. 연말정산 때만 서류 제출하느라 신경 쓰고요. 월 34만 원씩 10년이면 원금만 4천만 원 넘게 들어가는 돈인데 정작 이 상품이 지금 상황에 맞는지, 수익률은 어떤지, 사업비는 얼마나 떼이는지 제대로 점검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장 급한 돈이 아니다 보니 더 손대지 않고 방치되기 쉬운 상품이기도 합니다. 아직 만들지도 않은 IRP. 현재 IRP가 없습니다. 은퇴가 3년 남은 시점인데 그동안 활용할 수 있었던 계좌 하나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던 상태인 거죠. 퇴직까지 남은 3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뭔가 준비했을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고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입니다. 퇴직이 가까워지면서 주변에서 그거 미리 알아둬야 한다는 얘기를 자꾸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다고 합니다.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건강보험료는 퇴직 후에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 갖고 있는 계좌들이, 상품들이 여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정리가 안 된 상태인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큰 DC부터. DC 계좌는 약 3억 원. 이 안에 담긴 반도체 ETF는 지금 30% 마이너스입니다. 다행히 계좌 전체 중 일부만 여기 넣었기에 계좌 전체로는 7% 정도 손실로 막혀 있고 그래도 금액으로 보면 금융자산 중 가장 큰 덩어리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돈 퇴직하면 바로 찾아서 쓸 건가요? 대답은 아니다 였습니다.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퇴직까지 3년 남았다고 해서 투자 기간이 3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퇴직 후에도 이 돈을 IRP로 옮기면 계속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3년이 아니라 훨씬 긴 호흡으로 이 돈을 바라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10년, 20년 또는 그 이상도 운용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장기 투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는 노동소득보다 돈이 돈을 버는 자본소득을 생각해야 하니까요. 사실 2차 전지에서 이미 겪은 이야기입니다.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 ETF. 지금은 AI 시대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재평가다 해서 예전 2차 전지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 환경 차이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특정 산업 하나, 특정 테마 하나에 투자한 자체는 2차 전지 때와 같습니다. 이미 한번 겪었습니다. 오르는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방향이 바뀌고 물리고 나니 손절도 못하고 계속 신경 쓰이는 그 패턴. 테마형 ETF는 원래 그 자체로 난이도가 높은 투자입니다. 산업 하나의 사이클과 심리를 계속 신경 써야 하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ACWA ETF 기준으로 보면 한국 비중은 3%가 채 안 됩니다. 국가 단위로 비중을 맞춰서 넓게 투자하는 쪽이 특정 산업 하나에 투자하는 것보다 마음이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증시는 약 62%의 비중입니다. 주식의 기준은 여기입니다. 혼자 다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경을 덜 쓰면서 투자하고 싶다면 주식 하나만 들고 가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주식과 다르게 움직이면서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자산들, 예를 들면 금이나 채권 같은 것들을 같이 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 투자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론 쉬는 것도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도 테마형 ETF를 계속 하고 싶다면 여기까지 듣고도 그래도 반도체는 계속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건 정해둬야 합니다. 전체 자산에서 반도체 등 테마형 ETF에 넣을 비중을 미리 정하고 그 이상은 넘기지 않는 겁니다. 3%가 됐든 5%가 됐든 스스로 상한선을 정해두는 거죠. 지금처럼 비중 관리 없이 주변의 영향으로 들어갔다가 물리고 또 다른 테마에 비중 없이 들어갔다가 물리는 패턴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 원칙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물려있는 이 반도체 ETF는 당장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손절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도체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반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것, 아니면 과감하게 포트폴리오 전체를 다시 짜는 것. 이 셋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결국 본인이 정해야 합니다. 반도체가 언제 다시 오를지는 저도 모르고 누구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반등할지, V자로 반등하여 전고점을 넘을지 솔직히 아무도 알 수 없죠. 연금저축보험 정리와 IRP 만들기. 연금저축보험과 IRP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10년 넘게 방치해둔 상품이고 하나는 아직 만들지 않은 계좌죠. 두 개를 묶어서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IRP부터 만드세요. IRP는 올해 안에 만들길 권합니다. IRP라는 계좌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나중에 퇴직할 때 DC에 있던 돈을 그대로 이어받는 계좌 역할, 즉 퇴직금을 받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매년 내 돈을 스스로 납입해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 역할입니다. 지금 이 두 번째 역할이 아예 비어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도 세액공제는 받고 있지만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연금저축보험으로 연 400만 원 정도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에서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년이면 1200에서 1800, 퇴직까지 남은 3년을 다 채우면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을 더 넣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뜻이죠. 어차피 이 돈은 노후에 쓸 목적이라면 일반 계좌에 두는 것보다 절세 계좌에 넣는 게 낫습니다. 투자는 두 번째, 일단 은퇴 후 돈은 쓸 것이고 세금과 건보료에서 방패 같은 역할을 하는 IRP 연금저축에 우선 돈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추후 투자하여 수익이 나서 실현할 때도 그 시점에 세금을 바로 떼지 않고 그 안 낸 세금까지 같이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RP는 이럴 때 필요한 계좌입니다. 연금저축보험 방치하기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10년 넘게 그대로 두었던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이 상품을 계속 가져갈지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게 최저 보증 이율입니다. 이 숫자가 지금 봐도 만족스러우면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족스럽지 않다면 증권사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해서 ETF로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연금저축보험의 최저 보증 이율을 확인하니 2%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최근 몇 년간 이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수익률은 연평균 1%대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최저 보증 이율보다 낮은 실질 수익률은 사업비 때문입니다. 보험이란 상품은 사업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증권사로 이전하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적의 조합, 연금저축 600만 원 플러스 IRP 300만 원. 이제 두 계좌를 어떻게 채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권사로 옮긴 연금저축 계좌에서 먼저 연 600만 원을 채우고 나머지는 IRP 연 300만 원을 채우는 조합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1년의 세액공제 최대 금액은 900만 원인데 연금저축에 만약 900만 원을 넣으면 600까지만 인정됩니다. 이에 연금저축 600, IRP 300을 권합니다. 참고로 왜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냐면 연금저축이 IRP보다 인출할 때 훨씬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급한 사정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계좌부터 먼저 채워두는 게 합리적입니다. ISA 정리. ISA 안에 물려있는 2차전지 어찌해야 할까요? ISA 계좌 지금 상태부터 보겠습니다. 4년 전에 만들었고 지금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넣은 돈은 8,400만 원. 그런데 지금 평가 금액은 400만 원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계좌 전체로 보면 약 5% 손실입니다. 그리고 아직 납입에 여유가 있습니다. 1,600만 원은 더 넣을 수 있는 한도가 남아있는 거죠. 해지는 가능하지만 지금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인데 이미 5년 차니까 그 기간은 진작에 넘겼습니다. 그러니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해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ISA 세제 혜택은 계좌 안에서 난 순수익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구조입니다. 현재 수익이 아니라 손실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해지한다고 해서 특별히 챙길 세제 혜택이 없다는 뜻입니다. 급하게 계좌를 닫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남아있는 1,600만 원 한도를 채워가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해도 됩니다. 이제 ISA 안에 있는 2차전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앞서 반도체 ETF 때와 똑같은 구조의 고민입니다. 손절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선택지도 똑같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2차 전지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반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것,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과감하게 판을 다시 짜는 것. 이 세 가지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결국 본인이 정해야 합니다. 2차 전지가 언제 다시 오를지 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엔 결론이 빨랐습니다. 반도체 ETF 때는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고민하고 있죠. 그런데 2차 전지는 달랐습니다. 반도체보다 회복에 대한 희망이 덜 보인다고 판단한 건지 아니면 그냥 오래 물려 있으면서 지칠 대로 지친 건지 어느 쪽이든 이번엔 판단이 빨랐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매도해서 현금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금 1억은 어디에 둘까? 이제 남은 건 현금 1억 원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 이 현금을 단기간 안에 쓸 계획이 있는지입니다. 딱히 정해진 계획은 없다고 하였기에 답은 간단합니다. 만약 단기간에 쓸 계획이 있다면 투자를 안 하는 걸 권합니다. 우선 돈을 이동합니다. 이 돈을 일반 계좌에 두지 말고 이미 갖고 있는 절세 계좌들, 그러니까 ISA와 연금저축 IRP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느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나중에 손해지는 금액이 달라지니까요. 세금과 건보료 때문입니다. 1순위, ISA 남은 한도부터 채웁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ISA에 남아있는 한도 1,600만 원을 채우는 겁니다. 투자는 두 번째, 일단 돈을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ISA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계좌를 해지해서 연금저축으로 옮기고 다시 새 ISA를 만들어 납입을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건 기존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절세 계좌의 통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로 납입할 수 있는 1억까지 넣고 수익이 발생하면 해지하고
다시 신규 ISA를 만드는 게 유리하죠. 다만 이 부분은 ISA 세제 개편안이 논의 중이라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분 600만 원에 추가 900만 원. 은행에서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은 증권사 연금저축 계좌로 옮기고 연간 납입 한도를 1,500만 원으로 설정합니다. 이 중 6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는 몫이고 나머지 900만 원은 세액공제와 상관없이 그냥 추가로 넣어서 굴리는 몫입니다.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고 해서 이 돈이 손해인 건 아닙니다.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에 대해 그때그때 세금을 떼지 않고 계속 굴릴 수 있으니까요. IRP는 앞서 정리한 대로 연 300만 원을 채웁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저축 1,500만 원, IRP 300만 원을 합쳐 1,800만 원. 연금계좌에서 낼 수 있는 연간 총 납입 한도를 딱 채우는 조합이 됩니다. 1년마다 저 1,800만 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급하면 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다 넣어두면 급할 때 어떡하지 걱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꽉 막힌 구조는 아닙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 납입 금액, 그러니까 이번부터 새로 넣는 900만 원 같은 돈은 나중에 필요할 때 세금 페널티 없이 자유롭게 찾을 수 있습니다. ISA는 납입한 원금 범위 안에서는 언제든 세금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인출한 만큼 다시 채워 넣을 수는 없지만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손발이 묶이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은 알아두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현금 1억 원 중에서 IS에 1,600만 원을 채우고 연금저축에 추가로 900만 원을 넣습니다. 합쳐서 2,500만 원을 절세계좌로 옮기고 나머지 7,500만 원은 일단 대기시킵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ISA 2,000, 연금저축 1,500, IRP 300, 총 3,800을 절세계좌로 이동하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투자해 나갈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산 배분 투자, 둘째는 주식과 금을 적립식으로 사모으면서 현금을 함께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첫째, 자산 배분 투자. 앞서 반도체 ETF와 2차전지 얘기를 하면서 특정 산업 하나에 투자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짚어드렸습니다. 방향이 바뀌는 순간부터는 계속 신경 쓰이고 손절도 쉽지 않죠. 자산 배분 투자는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어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식만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다른 여러 자산군,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 금, 현금 같은 것들을 함께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안에서도 특정 산업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 중심으로 국가 투자를 하면 더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이렇게 담아두면 왜 그럴까요? 자산군마다 오르고 내리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흔들릴 때 채권이나 금이 버텨주거나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매번 기계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시기에는 주식과 채권, 금이 같이 흔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한 달, 두 달 단위로 짧게 들여다보면서 조바심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산 배분 투자는 짧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길게 보고 가져가는 투자 전략입니다. 리밸런싱, 그러니까 비중이 틀어지는 걸 다시 맞춰주는 것도 1년에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즉, 덜 신경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체 자산이 한 번에 크게 흔들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심리적으로도요. 특히 DC나 연금저축 IRP처럼 당장 쓸 돈이 아니라 노후에 활용할 자금이라면 자주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 잘 맞을 수 있죠. 둘째, 주식과 금은 적립식으로, 그리고 현금도 함께. 돌이켜보면 2차 전지에 물렸던 이유 중 하나가 동료 따라 사고 매도할 타이밍을 정해두지 않았던 거죠. 적립식 투자는 이런 문제를 피해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목돈을 한 번에 넣는 대신 정해진 주기마다 일정 금액을 나눠서 사모으는 거죠. 그러면 비쌀 때도 조금, 쌀 때도 조금 사게 되면서 평균 매입 단가가 자연스럽게 분산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들어가야 하나, 좀 더 기다려야 하나 하는 타이밍 고민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게 주식뿐 아니라 금에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금은 주식과는 다른 흐름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약 10년간 SPY와 IAU의 월간 상관 개수는 0.14 정도였습니다. 1에 가까울수록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의미인데 0.14면 서로 움직임의 연관성이 상당히 낮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현금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해야 하죠. 가진 돈을 다 주식과 금에 넣지 않고 일정 부분 현금으로 남겨두는 것. 이게 단순히 안 쓰고 묵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투자 전략인 것입니다. 시장이 흔들려서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실탄이 되어주고 무엇보다 심리적으로 여유를 갖게 해줍니다.
물려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을 이미 2번 겪었기에 현금 비중을 갖고 간다는 건 같은 상황이 와도 덜 흔들리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2가지 투자 방식을 경험해보고 나에게 맞는지 확인해봅니다. 계좌별로 다르게 실행해보기. 자산 배분 투자와 적립식 투자에 현금을 더하는 전략. 이 2가지를 꼭 하나로만 골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계좌마다 다르게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ISA에서는 자산 배분 투자를, 연금저축에서는 적립식 투자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죠. ISA는 가장 심플한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미국 S&P 500의 25%, 미국 중기채의 25%, 금의 25%, 그리고 현금성 자산의 25%. 넷으로 딱 나눠서 투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복잡하게 짤 필요는 없죠. 이렇게 단순한 4등분으로 시작해서 자산 배분이라는 투자 방식 자체에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주식 비중을 조금 더 올려보거나 미국 한 나라가 아니라 투자하는 국가를 넓혀보는 식으로 조정해 나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배분을 짜는 것보다 일단 심플하게 시작해서 몸에 익히는 게 먼저입니다. 투자 근육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이 심플한 방식이 약 10년간 리밸런싱 1년에 한 번 하고도 연평균 수익률이 약 8.5%입니다. 미국 ETF를 기준으로 백테스트한 예시이고 실제 IS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국내 상장 ETF를 활용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타이거나 코덱스의 미국 S&P 500 ETF, 그리고 금은 에이스 금연물 ETF를 적립식으로 사모으고 나머지는 현금성 ETF로 남겨둡니다. 적립식 투자 방식도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매달 각 ETF의 전체 계좌에 5%씩 넣어서 10개월에 걸쳐 채워가는 방법. 두 번째는 2종목 합해서 5%씩, 그러니까 좀 더 천천히 20개월에 걸쳐 채워가는 방법. 어느 쪽이든 한 번에 목돈을 넣는 게 아니라 나눠서 투자한다는 원칙은 같습니다.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일부는 실제로 팔아보세요. 여기서 하나 더. 적립식 투자의 경우 각 ETF마다 목표 수익률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10%든 20%든 목표에 도달하면 기계적으로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를 실제로 팔아서 수익을 실현해 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매도는 꽃입니다. 팔지 않고 그대로 두면 화면에 찍힌 숫자는 그냥 사이버 머니일 뿐인 것이죠. 실제로 내 손에 들어와야 진짜 돈이 되는 겁니다. 물론 끝까지 팔지 않고 쭉 들고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기에 자신이 어느 쪽인지는 직접 매도해 보기 전에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을 때 실제로 일부를 팔아보는 경험을 해보길 권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모은 돈에 대한 인출 및 운용 전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계좌에 돈이 있는지, 어떤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언제,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감사합니다.